동포 문학상의 작품 성향도 함께 소개를 해주실 거거든요. 문학상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 강사님 모실 텐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화창한 이 아름다운 초여름의 그 시애틀 날씨에 오셨는데 나가실 때도 화창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사실 주제는 깁니다. 뭐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의 소중함이요. 하지만 줄인다면은 오늘을 삽시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시 단편 소설, 체험수기 작품, 그리고 재외동포 청소년 글짓기 작품으로 매년 수상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수필 부문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수필 공모전이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필 대신에 체험수기 작품이 올라간 건 그러니까 한국을 떠난 외국에 사는 분들의 그 이민 과정에서의 그 치열한 삶, 그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더 알리고 싶어서 수필 대신에 체험수기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매로 최선의 침묵을 품은, 그러나 내리찍으면 금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활활 광기를 드러낼 듯 옹이 박힌 슬그머니 도끼를 내려놓고 그의 곁에 앉는다. 아마도 수많은 푸른 잎들로 엮은 얼룩의 말을 타고 병원을 가르며 한평생을 달려 마침내 도달한 내 생의 일기일 거다. 노숙자와 같은 해외의 비애적 삶을 장작더위에 단단히 박힌 옹이에 빗대어 나타내었다. 장성희 17에 찾아온 달이 심통 한 번 안 부리고 33해 내 몸에서 곱게 살아주었다. 한 번 걸은 달의 얼굴은 열흘째 찾고 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고 애기 마른다. 벗어나서 현대시에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시를 접근해서 이렇게 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까지 현대시가 한 10년 동안 이보다 더 난해하게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난해한 시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이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좀 더 옛날 우리가 즐겨보던 그런 정서적인 시로 방향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 시인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챗 GPT가 나온 후로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저희 시인들이 몰라도 본인들은 몰랐지만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난해한 시를 10년 전부터 써오지 않았나. 네.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요,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 심지어 50년 후에 일어날 일,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공상과학처럼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러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인들도 이미 그걸 본인도 모르게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챗 GPT가 나온 이후로는 아마 이러한 난해한 시의 성향이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그림자 들판에 누워있고 시골길이 소걸음으로 어슬렁거린다. 새 한 마리 없는 논에 벼나락만 무시인이 고개 숙이는데 텅 빈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낡은 집이 귀를 쫑긋 세우고 수심에 잠긴다.
뜰하게 쌓이는 고요. 떠난 사람 바라보던 쌀이무는 다친 적이 없다. 아궁이 구들장은 허기가 지고 피오를 연기차 없는 굴뚝엔 바람만 서성인다. 어두운 샛길로 새벽이 스며들고 어쩌다 문이 흔들리며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피듯 다시 피어나는 그리움. 밤새 뒤척이는 노인의 잔기침에 봄이 머뭇거린다. 강옥수 시인은 유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가 당선된 건 저도 몰랐어요. 놀랬어요. 근데 원래 재외동포 문학상이 그 5편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거는 좀 내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4편을 골랐어요. 근데 나머지 1편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5편을 채워야 하니까 뭐라도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당선이 됐다고 소식을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우수상을 받은 옹이라는 작품 그리고 달이라는 작품 보셨잖아요. 어떻게 제게 됐을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왜 당선이 됐지 하고 제 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쓴 시를 분석한 건 이게 딱 하나입니다. 제 시를 제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창피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맞게 되는지 모르게 했는지. 왜냐하면 주체인데 객체의 입장에서 이 분석을 해보는 거라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시는 3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반 글에서는 한 문단, 2문단, 3문단 그렇게 말하죠. 시는 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각 연에 한 줄을 한 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시는 3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연은 6개의 행으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나눈 거예요.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3연 6행시입니다. 그리고 각 연은 문장을 2개씩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2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는 중간에 쉼표나 마침표를 주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린 우수상에서는 쉼표 마침표를 다 찍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책에 나온 것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 연의 시간은 또 첫 번째 연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간이 오후 시간이죠. 그림자가 들판에 누워있는 시간, 오후 시간이죠. 두 번째 연을 보면은 뜰하게 고요가 쌓이죠. 이제 벌써 밤이 됐어요. 그리고 3번째 문장을 가시면은 새벽이 스며들고 있죠. 그래서 시간도 저녁, 밤, 그리고 아침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또 각 연마다 계절도 보면은 첫 번째 연은 보시다시피 벼나락이 고개를 숙이는 가을입니다. 두 번째 연은 아궁이 구들장이 허기질 만큼 추운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연은 아시다시피 벌써 봄이 와서 머뭇거리고 있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봐서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가 앵글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멀리 서 있던 것이 쭉 가까이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줌인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클로즈업 기법으로 처음에는 첫 번째 연은 이제 마을이 보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집이 보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쌀인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집안에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방에 그리고 그 방 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시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의 형태적인 것을 이제 분석해봤고요. 시의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아궁이 구들장이 허기가 졌다면은 사실 땔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피어오를 연기가 없는데 굴뚝에 사람의 인기척이 없고 바람만 서성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의 정서에 누구 집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식거리가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서로 돌봄의 부재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노인이 혼자 기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뭐 다 결국에는 혼자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고독과 소외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어떠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미래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예. 그런 점에서 내용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을 다뤘다고 보고요. 이제 저의 시의 요정이 보면은 첫 번째 연에서는 이제 사실 낡은 집이 귀를 쫓고 세우고 있어요. 두 번째 연을 보면은 쌀인문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문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네. 세 번째 연을 보면은 노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사실 무생물이 의인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드디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다 뭐랄까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은 가장 여행을 떠날 때 제 경우에는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집에 다 와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그럴 거면 뭐하러 떠나? 그런데 떠난 자만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행이에요. 고생스럽죠. 고생이 돼도 그것을 감수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10년을 살던 내가 100년을 살던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요. 똑같이 10년을 산 사람, 똑같이 100년을 산 사람이 그 시간의 질량이 다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얼마만큼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얼마만큼 내가 도전을 하고 얼마만큼 내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여행이 단순히 그냥 여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게를 깊게 할 수 있는,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떠오르질 않아서 1년 동안 놔뒀어요. 제 글은 제가 이렇게 뭔 글을 쓰고 나면은 항상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잡습니다. 물론 주제는 어느 정도 그려져 있죠. 내가 어떠한 주제로 시를 써야겠다 하고 주제는 그려져 있는데 제목은 항상 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만들어진 제목이 오래된 풍경이라는 전혀 식상하지 않은 제목. 제가 수상한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시면요. 내용은 사실 식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당선됐지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제목 때문에 식상한 내용이 식상하지 않은 시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됐나. 제가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봤어요. 심사위원들이요, 제가 사실 제 입으로 이름도 올리기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에요. 신경님, 신달자, 삶 자체가 시 같은 분들입니다. 정호승, 유자효. 제가 심사위원들을 보고 이 시가 이래서 당선됐구나. 만일에 문창과 교수들 있죠. 문예창작과 교수들이 이 당시에 심사를 했다면은 아마 제 시는 예선에서 탈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를 전문으로 쓰시는 시인분들이 다행히도 심사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는 신춘문예가 한 27개, 28개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문창과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사하는 곳에는 문창과를 졸업한 학생들, 그런 분들이 거의 한 40% 이상 당선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를 바라보는 성향이나 시를 뽑는 기준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들이 주로 그 문창과 교수분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시를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2010년도에 책을 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무식함에 민감하다는 말이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예, 진짜 맞았습니다. 이것저것 알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그 뿌리문학상에 당선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당선했으면은 그냥 당선 금방 받고 돌아서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딱 잡더라고요. 협회 등록을 해야 한대요. 등록을 하고 협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염치가 있지 바로 등을 돌릴 순 없다. 내가 좀 몸을 담그고 기회를 봐서 등을 돌리자. 그런 것이 이제 아직도 기회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주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확률상으로 보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길 확률이 훨씬 크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뿌리문학상에 수상을 하고 협회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자기 이름으로 시집을 내신 분들, 자기 이름으로 수필집을 내신 분들이 사실 세 번째 책은 2010년, 2020년 10년 걸렸죠?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낸 게 10년 만에.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 덜 무식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고 함부로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것저것 끼워 넣은 게 많아요. 그걸 이제 좀 더 가면서 말씀드리고, 제 시의 특징은 제가 한번 이제 이번에 또 우리 회장님한테 이제 그 명령을 하달받고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또 제 시집을 또 제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봤더니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적인 묘사, 언어 유희, 역사의식, 현실 참여, 종교적 역발상, 화두, 그리고 애국심, 이렇게. 가을나무 신갑석. 낙엽이 떨어진다. 한 입 또 한 입. 나무는 미동조차 없다.
헤어지고 싶어서 떠나는 거라면 미련 없이 멀리 떠나련만. 힘든 겨우살이를 견뎌내자니 떠나보내는 나무의 마음을 낙엽인들 모를 리가 없기에 행여 그 슬픔에 가슴이 텅 빌세라. 낙엽이 한 입 또 한 입 수국이 덮인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죠.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I love you 흰눈처럼 소복소복 넌 내 하루에 내려와. 이 곡이 유튜브 조회수가요. 그 당시 4,700만이고 댓글만 해도 25만. 이 곡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소복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정겹게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소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 수복이라는 이브의 사과, 출렁이는 갈대밭, 이내 두루눕자, 석양 붉게 물들고, 어스름 달빛 아래 속삭이는 미로, 매끄럽게 스미는 갈매기 발자국, 파도에 뒤엉키는 해변의 모래사장, 그 풍경 참 곱다. 심갑석 기러기 줄지어 사뿐히 내려앉고 바다 저 멀리 수평선 끌어당겨 들판을 지키는 아름들이 파수꾼 그 아래 보듬은 충만한 생명 날렵한 지붕 아래 대들보 반듯한 자리를 펴고 우뚝 선 정중앙 끔찍한 기둥 그 안에 가득 품어낸 세상. 내용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제목은 또 뭐고 이게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때 이렇게 그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은어에서 말할 때 멍 때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 숲이라는 글자가요 어느 순간 멍 때리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글자가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저게 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그림을 묘사를 해보나 하고 묘사를 해본 게 이겁니다. 묘사를 해놓고 나니까 제목을 또 숲이라고 하면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저 글자를 보니까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 고맙고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숲이라는 글자를 저렇게 만드셨을까? 사실 요즘은 우리가 집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파괴되고 기후온난화로 숲이 다 불타고 사실 숲은 우리 인류에게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요즘은 이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이건 이제 방해가 된다고 남대문을 없애려다가 임진왜란 때 인분의 장수가 통과한 그 성문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한 승리의 상징이라고 어느 일본인이 짓거리자 일본은 남대문을 조선의 보물 제1호로 정했다. 광복 이후 봄이 77번이나 찾아왔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지쳐만 가고 조선 총독부 지정 조선의 보물 제1호는 아직도 대한민국
제 1호다. 우리가 시를 쓸 때요,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같은 단어는 가능한 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단어 생각해내느라 시간을 끙끙대며 고민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게 저희 시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벌써 일제 36년하고 그 다음에 광복 77년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 1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뭐라 그랬죠?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시입니다. 저는 가장 짧은 글 속에 가장 긴 역사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명품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공된 이웃 동네의 저소득층 아파트 아이들이 저희의 고급스러운 아파트 광장을 가로질러 등하교를 함으로써 격조 높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과 섞일까 심히 우려가 되는 관계로 아파트 주변에 높은 담장을 세우자는 주민 발의안에 대한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막대한 공사 금액이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쓸 것이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치 않을 것이며 경제 수준이 낮은 우리들과는 분리와 따돌림 그리고 여론의 공격도 감수할 것입니다. 무모한 자들의 여론이란 건 책임에 있어서 만큼은 무책임함으로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질 테니 잠시는 들끓어도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시를 쓸 때 또 수필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문장을 길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문장은 짧아야 됩니다. 짧게 문장이 이어져야지 속도감을 가지고 글을 읽는 독자를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문장 하나 읽는데 제 숨이 멎을 만큼 문장이 깁니다. 물론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지면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의 신춘문예나 무슨 문학상의 작품을 낼 때는요, 글씨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의 트렌드는요, 바탕체입니다. 바탕체로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글씨체는요, 아주 옛날에 쓰는 글씨체고, 이렇게 보면은 좀 짜증나죠. 네, 이것도 제가 일부러 여러분 짜증 좀 나시라고. 타인의 행위는 옳고 그런지를 따져도 자신은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세상사. 앞만 보고 도망쳤다면,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이웃과 친척, 친구들이 사는 성, 죄가 만연했다고는 하지만 죄값보다 더 무거운 심판이란 생각에 숨죽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가는 길 멈추고 뒤돌아섰다. 불순종한 죄값이라고 윽박지르는 수천 년 세월을 견디며 선체로 돌이 되어 사장의 무덤을 허물어뜨릴 시절을 시인을 아득히 기다린다. 심갑석. 태어나서는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난다.
젊음의 한때도 지나가고 만남의 인연이 다하면 이제 떠날 때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꿈을 꾸듯 삶을 잊을 것인가? 꿈에서 깨어나듯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죠? 질문이 던져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라는 것도 사실 시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평범하죠. 너무 식상한 내용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것도 써놓고 제목을 못 정했어요. 제목을 못 정하고 한동안 있다가 이것도 한 6개월 놔뒀을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드는 제목, 건널목이라는 제목을 쓰고 나니까 이 식상한 내용이요 새롭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내셔널 정기보험밥통에서 밥을 꺼내 먹으며 소니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본다. 세이코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직장에 갈 시간이다. 서둘러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 컴퓨터에 파나소닉 모니터를 켜고 니콘 카메라로 찍은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생일 선물도 닌텐도 윗겜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다. 퇴근 후 헬스클럽에 들러 아이와 워크맨을 귀에 꽂고 조깅을 한다. 열심히 운동한 덕분에 식욕이 돋아 간식으로 이지방 라면을 끓여 먹고 나니 식료품점 쇼핑 갔다가 내가 도요타 캠리 자동차를 타고 귀가한다. 우아지마에서 사온 싱싱한 생선회에 사케를 마시며 사는 게 즐겁다. 이번 주말에는 새로 장만한 혼마 골프채로 골프창을 누빌 꿈에 부풀며 달콤함에 잠을 청한다. 갑자기 탕 따당 소리가 나고 일본군이 쏜 일제 총알이 내 심장에 박힌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꿈이다. 독도는 우리 땅. 땅? 땅? 감사합니다. 제 사견은 뭐냐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적나라한 역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군 위안부, 자원수탈, 학도병, 징용, 탄광에 끌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도는 누구의 땅도 아니거든요. 사실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독도는 우리 겁니다. 힘이 없으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죠. 지킬 수 없는 땅이 어떻게 우리 땅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30년도 넘었죠. 제가 일본 제품은 사지 않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일본이란 땅은 아직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죠. 애국자네, 뭐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요즘 같은 뭐 전 세계 박애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 아니 한국차가 한국차냐? 부품 봐라 다 일본차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 뭐 가장 단순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뭐 한국의 재벌들이 어쨌든 현대 재벌이 어쨌든 삼성 재벌이 어떻든 일단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 라면 하나를 사도 이 지방보다는 한국 라면을 사 먹어야 하지 않나.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의 소중함이에요. 제가 이 시집을 전부 다 이제 편집해서 창조문학사에 보내고, 원래 시집을 만들면 뒤에 이제 뭐 평론가들이, 문학평론가들이 시평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문학사 대표님한테 이제 평론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평론이 나왔어요. 제가 시집을 딱 받아들고 제일 먼저 펼친 게 뭐였을까요? 시평이었습니다. 제가 시평을 읽으면서요, 이번 시집 성공했구나. 시평을 잘 써줘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집을 내고자 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이번 시집은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평 중에 이런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시집은 제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살아온 과거의 날도 살아갈 미래의 날도 아닌 현재에 대한 존재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 여기에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도 부정하고 미래도 부정하는 현세주의 또는 속된 현세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심시인의 지금 여기는 그런 통속적 시간관이 아니라 바로 실존주의적 자각에 근거한 주체적 결단의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하고요. 그러기에 그의 시는 관습과 권위에 얽매여 수동적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신이 굴려내린 바위를 계속 밀어올리는 무의미한 부조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시지프스가 되어 영원한 청춘의 삶을 선언하고 역사적 현실에 참여하여 나와 세계가 함께 구제될 수 있는 휴머니즘의 낙원을 꿈꾸는 예언적 노래가 된다. 이렇게 평을 한두 번은 접해보셨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김연자 가수가 불러주신 노래 제목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제 시집에 세 가지 주제를 말하라 하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에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의도적으로 자꾸 나한테 각인을 시키고, 우리는 내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죠?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갈 뿐이죠. 그죠? 자고 있나면 또 오늘일 뿐이에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을 담은 것이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세대들을 넘어가서 이제 2세대들이 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이 디아스포라 문학이 이제 뭐 조국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경계 문학이라고도 하고 이산 문학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민진 작가의 빠친코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그 우리 2세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뭐 여러 온 세계 남미까지 거기에서요 엄청나게 상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2세들이 그 현지어로 쓰죠.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말로 쓰는 1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1세들하고 2세들 사이에서 사실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갭을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우리들하고 2세들하고 이제 어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리문학 지금 신인상을 모집 중에 있잖아요. 8월 11일까지 마감이에요. 좀 이따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요거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오픈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0 to 9이 그러니까 10대부터 90대까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이렇게 번역상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아이들이 번역한 내용을 우리 시인들의 이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프리문학 잡지를 낼 때, 그러니까 문예지를 낼 때 거기에 이제 같이 실릴 거예요.